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원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저는 피부왕 정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피부 건강, 또 피부 상식, 또 피부 미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 식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오늘도 구독자분들께 아주 알차고 유익한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콘텐츠가 인기 많이 얻으면서 이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되게 의외의 장소가 약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국에서 되게 많은 그 피부 연고들을 산다고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효능 좋은 약국 연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새 이제 한국을 찾는 외국인 분들이 많은데요. 이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여행에 오면 꼭 방문하는 곳이 약국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K 약국 쇼핑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이 해외에서는 이 효과가 좋은 의약품들을 쉽게 구할 수 없다 보니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약국에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일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들이나 제 친구들에게 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멜라논 크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칙칙해지고 기미가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이 멜라논 크림은 기미 연고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연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하이드로퀴논, 그리고 피부의 턴오버를 촉진하는 트레티노인, 그리고 피부 자극을 줄여주는 하이드로콜티존, 이 세 가지 성분이 믹스된 혼합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기미 연고에 비해서는 이 세 가지 성분이 섞여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의 피부에 가장 맞게 설계된 미백 연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고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연고는 비판텐 크림입니다. 비판텐 하면 아마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주로 신생아, 이 기저귀 발진에 사용하는 연고죠. 근데 피부 상태에 따라서는 충분히 성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주 성분은 덱스판테놀인데요. 이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면 피부의 재생과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이 가려운 부위에 바르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이 건조한 피부에 발라도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눈 주변에 잔주름 생길 때 아이크림 대용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아서 아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미보 연고입니다. 미보 연고는 이 참기름 향이 나는 화상 연고인데요. 우리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상을 입을 때가 있죠. 요리를 한다거나 고데기를 쓴다거나 다림질을 한다거나,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연고가 바로 미보 연고입니다. 이 주 성분은 베타시토스테롤인데요.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또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 외부에서 세균이 침입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화상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꼭 화상이 아니더라도 이 가벼운 상처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집에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고들은 일반적인 화장품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꼭 알고 집에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원장님께서도 집에 상시 구비해두는 연고가 좀 있으신가요? 네, 물론이죠. 저도 항상 집에 구비해두는 연고가 있습니다. 방금 이 말씀드린 연고 중에서는 이 비판텐 크림, 그리고 미보 연고, 이 두 가지는 항상 집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이 비판텐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 날씨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가려워지는 이 겨울철에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피부가 건조한 부위에 우리가 바디로션이나 크림을 발라도 계속 가렵고 건조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 비판텐 크림을 소량 덜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디로션과 함께 믹스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강한 보습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또 미보 연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화상을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집에 보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제가 몇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연고들이 있는데요. 먼저 에크논 크림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얼굴에 뾰루지 같은 거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제 나도 모르게 뾰루지가 올라왔는데 막상 대처하기 어려울 때, 이제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 에크논 크림입니다. 주 성분은 이 소염 작용을 가지는 이부프로펜 피코놀과 이 항균 효과를 가지는 이소프로필 메틸 페놀, 이 두 가지 성분이 믹스되어 있어서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여드름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비상시에 사용해 볼 수 있고요.
또 멜라토닌 크림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멜라논 크림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멜라논 크림과 유사하게 우리가 색소나 기미 치료할 때 사용하는 연고가 이 멜라토닌 크림입니다. 이 하이드로퀴논 2%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멜라논 크림보다 함량은 작아서 효과는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피부 자극감이 낮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거나 처음 이런 기미 연고를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연고가 바로 멜라토닌 연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노스카나겔이 있는데요. 이 노스카나겔이라고 하면 여드름 흉터 연고로 유명하죠. 다만 이 흉터 진행을 억제하고 또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여드름 흉터에 사용하기보다는 여드름이 가라앉고 나서 이 새살이 돋는 시기에 사용하면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얼굴에 몸에 피부염이 올라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리도맥스 크림, 그리고 피부 재생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리주미넥스 크림, 또는 EGF 액티브 바이탈 크림 같은 것도 집에 구비해 두고 사용하시면 필요할 때 아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소 화장품 제품들도 요즘에 정말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성분의 제품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좀 이런 성분이 들어간 거를 좀 사용하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 다이소에 생필품을 사러 많이 방문을 하곤 했었는데 요새는 화장품을 사러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다이소에 방문해 보면 이 화장품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다이소에서 아주 다양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다이소니까 대부분 화장품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는 정말 5,000원대부터 한 10,000원대까지 사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뭔가 품질에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도 제가 딱 2가지 성분 정도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이 피부과 의사들이라면 이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또 피부 턴오버를 촉진시켜서 피부결을 더 매끈하고 또 칙칙한 피부를 조금 더 밝게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주름을 좀 펴고 싶거나 아니면 피부를 조금 더 밝게 만들고 싶다면 이 꼭 챙겨야 되는 안티에이징 성분 중에 하나가 레티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성분은 병풀 추출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카라고도 부르는 이 병풀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중에서도 마데카소사이드나 아시아티코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속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또 피부 염증을 완화시키고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풀 추출물이 포함된 화장품은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할 때 사용하면 아주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죠. 다이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분들을 함유한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다이소 아시죠? 가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샘플처럼 이제 한 번씩 테스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에 맞는 제품들이 무엇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맞는 제품이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레티놀에 대해서 채널에서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던데 레티놀을 잘 활용하면 깐달걀 같은 피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이 궁금합니다. 레티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죠. 이 피부과 의사들이 꼽는 최고의 안티에이징 화장품 성분. 하나를 꼽으라면 무조건 레티놀인데요. 정말 이 깐달걀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티놀을 피부에 바르면 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 레티노산으로 변환되는데요. 이 활성 형태인 레티노산은 이 피부 속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이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요. 또 각질 세포에 자극해서 이 각질 탈락을 촉진함으로써 피부 결을 더 매끈하고 또 칙칙한 피부를 더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거기다가 이 색소 침착을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성분이 바로 레티놀입니다. 하지만 이 레티놀 무작정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레티놀이 생각보다 자극감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용하다가는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고 뒤집어질 수가 있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0.1% 이하의 저농도부터 시작해서 이 피부가 서서히 적응돼 가면서 이 불편함이 없으면 점차적으로 고농도로 늘려가시면 좋고요. 이 사용하는 빈도도 처음에는 격일로 사용하다가 괜찮으면 매일 사용하는 식으로 빈도를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사용 중에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또 이 레티놀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E,
또 녹차 추출물 같은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 비타민 C는 피부 미백 효과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비타민 C 역시도 피부 자극감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 레티놀과 이 비타민 C를 같이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비타민 C는 아침에, 레티놀은 저녁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레티놀에 익숙해졌다. 레티놀이 좋은데 이제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피부 불편감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욕심내서 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레티노이드 의약품을 사용해 보셔도 좋은데요. 이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를 총칭하는 말로 이 레티노이드 안에 사실 레티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티놀이 아닌 이 다른 레티노이드 성분으로는 이 대표적으로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이 트리파로텐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들은 레티놀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지만 또 그만큼 자극감이 심하기 때문에 보다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레티노이드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레티놀은 정말 잘 사용하면 최고의 안티에이징 효과, 피부 주름이나 탄력, 거기다 피부 톤 개선까지 얻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사용법에 주의하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마데카솔이랑 바세린처럼 좀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잘만 활용하면 재생크림만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데카솔 또 바세린 굉장히 유명한데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 집에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사실 흔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제품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로 피부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이 마데카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마데카솔은 우리가 상처 연고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마데카솔 자체보다는 마데카솔의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카라고도 부르는 이 병풀 추출물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 엑시드, 마데카식 엑시드 이 세 가지 성분을 합쳐서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데카솔의 주성분이 바로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거든요. 자, 이러한 병풀에서 추출한 물질들은 이 피부에 여러 가지 효능을 나타내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주고 또 피부 염증이나 피부 민감도를 또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요. 거기다가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고 피부가 예민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 눈가나 입술 주변의 잔주름에 이런 병풀 추출물을 발랐을 때 이 잔주름이 좋아지더라 하는 연구 보고도 있고요. 다만 이 마데카솔은 이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러지나 접촉 피부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데카솔을 사용하다가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 성분이랑 이 예기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데일리용으로 피부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마데카솔보다는 이 병풀 추출물이 함유된 시카크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바세린이죠. 이 바세린은 이 100% 페트롤라툼으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 두꺼운 기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분 소실을 막아줘서 아주 강력한 보습 효과를 나타내는 밀폐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보습 효과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세린을 바르고 나면 굉장히 피부가 촉촉해지고 팽팽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그 자체가 기름이기 때문에 바르고 나면 피부가 반딱반딱해지는 그런 피부가 좋아 보이는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세린 하나면 주름을 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곤 하는데 사실은 조금 과장된 얘기도 있는 것이죠. 저는 주로 이 피부가 아주 건조한 부위, 예를 들어서 팔꿈치라든지 발 뒤꿈치처럼 이 피부가 쉽게 갈라지고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 이런 부위에 주로 바세린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또 얼굴 같은 경우에도 눈가나 팔자주름, 입가처럼 쉽게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는 이 바세린을 소량 더 바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과 원장님들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궁금한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필수 화장품 3가지만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요새는 이 화장품 광고도 너무 많고 화장품 종류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피부과 의사들일수록 화장품을 다양하게 쓰기보다는 꼭 필요한 제품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화장품을 다양하게 쓰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화장품 성분에 노출되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꼭 써야 되는 필수 화장품 중에서는 저는 단연컨대 보습제를 1등으로 뽑고 싶습니다. 이 보습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피부가 재생되고 회복되는 데는 이 수분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보습제 사용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이 보습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션이나 크림을 의미합니다. 주로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기본적인 유분기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림성이 좋고 수분 함유량이 많은 로션 타입의 제형을 추천을 드리고요.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 소실을 막아줄 수 있는 유분이 충분한 이 크림 제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로션이나 크림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습제만 사용해도 되지만 만약 어떤 내가 피부 고민이 있다, 특정 피부 고민을 조금 더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정 유효 성분이 포함된 일부 제품을 추가해봐도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피부가 칙칙하고 색소가 고민이다라고 하시면 이 미백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C 앰플이나 크림을 추가해볼 수가 있고요. 이 반면에 얼굴에 잔주름이나 전반적인 노화 상태가 고민이다라고 하시면 이 안티에이징 효과가 뛰어난 레티놀 제품 같은 거를 추가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는 바르는 보톡스 화장품인데요. 이 바르는 보톡스 화장품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톡스 성분과는 조금 다른 성분이지만 마치 유사한 기전으로 근육의 이완을 유도해서 잔주름을 개선해주는 그런 화장품을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A이 있고요. 이러한 제품들은 특히 눈가나 눈꺼풀과 같이 피부가 얇은 부위는 이 화장품 흡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바르는 보톡스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일반적인 아이크림보다도 이런 바르는 보톡스를 필요한 부위에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싼 화장품을 많이 다양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꼭 나한테 필요한 제품들을 또 쏠쏠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그에 맞는 한두 가지 제품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싼 화장품을 좀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 피부가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 이런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게 있죠. 이제 화장품만 바꾸면 피부가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같은 화장품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화장품의 효과나 부작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딱 3가지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화장품을 사용할 때 바르는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보다 화장품의 양을 충분하게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피부가 몇 시간 지나서 바로 건조하다, 당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화장품 사용량을 보면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화장품 사용의 적정량이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용량이 있는데요. 보통 성인 검지손가락 끝에서 첫마디까지 연고를 짰을 때의 분량을 1 핑거팁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얼굴 그리고 목까지 포함해서 보통 2.5 핑거팁 유닛 정도의 보습제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이 정도 양은 발라야 실제로 화장품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만약 충분한 양을 사용하는데도 피부가 건조하거나 당긴다고 느끼면 꼭 아침 저녁 2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추가해서 보습제를 발라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이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남자분들 이 화장품 바르는 거 보면 굉장히 대충 바르거든요. 그냥 손바닥에 쭉 화장품을 짜가지고 대충 이렇게 손바닥으로 막 비벼가지고 얼굴에 세수하듯이 막 박박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손바닥에 막 문지르면은 얼굴에 화장품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손바닥이 흡수가 되게 되고요. 또 피부를 박박 문대는 과정에서 이 피부 마찰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세 염증이나 피부 노화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기미가 있거나 홍조가 있는 분들은 이러한 습관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화장품을 바를 때는 정말 우리가 아기 피부 다루듯이 살살 발라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화장품을 이 손끝에 살짝 짜서 얼굴에 콕콕콕콕 뭉친 다음에 이 약지를 이용해서 살살살살살 발라주면은 피부 자극 전혀 없이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얼굴에 침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화장품을 바를 때 이 세안 직후에 발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세안하고 나서 이제 물기를 닦으면 이 피부에 뽀송뽀송한 이 수분감이 느껴지곤 하는데 이 수분감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면 이미 피부가 한참 건조해진 다음이라 이 화장품의 효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르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쉽게 설명해서 이 묽은 제형부터 진한 제형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너, 앰플, 로션, 크림 이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이 수분이 많은 제품으로 먼저 수분 공급을 하고 이 유분이 많은 제품으로 그 위를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차단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토너부터 크림까지 모든 라인업을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션 혹은 크림을 베이스로 하되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한두 가지 라인업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화장품은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 바른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사용량, 또 사용 순서, 또 사용 방법을 지켜서 사용하는 것이 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좋아지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까지 발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보습제를 바를 때 이런 화장품을 바를 때 얼굴만 바르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목까지 바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우리가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데 사실 목을 생략하고 얼굴만 바르게 되면 이 나이가 들면서 목만 심하게 노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얼굴은 막 주름이 없고 팽팽해 보여도 목에 잔주름이 많으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현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얼굴부터 목까지 화장품을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러닝 열풍이 되게 불고 있어가지고 외부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선크림을 무작정 이렇게 두둑하게 바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많이 바르다고 좋은 건지 선크림의 올바른 활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이 러닝 열풍도 있고요. 또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 선크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점점 더 선크림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선크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먼저 이 선크림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크림에 보면 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적혀 있거든요. SPF 몇, PA 몇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 차단 지수에 적혀 있는 차단 효과만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굴 전체 기준으로 500원짜리 동전 양을 발라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 많은 양을 얼굴에 바르기가 쉽지는 않겠죠. 발랐을 때 백탁 현상도 심할 것이고 얼굴에 떡이 지는 현상도 심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공이 막히면서 트러블이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충분한 양을 발라야 된다는 사실, 가급적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은 양을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 번에 바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적정량을 얼굴에 한 번 바르고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시킨 다음에 한 번 더 그 위에 덧바르는 식으로 레이어링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권장량만큼 바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2-3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덧바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선크림의 성분은 SPF와 PA 등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 또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SPF나 PA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크림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만큼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화학 성분들의 함량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무리해서 이 수치들이 높은 제품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일상생활, 이 데일리용으로는 SPF 30, PA 3+ 이상 정도의 제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많이들 이 선크림을 사용하면서 백탁 현상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데요. 이 백탁 현상이 사실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선크림 성분 중에서 이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이 피부 겉을 코팅해서 자외선을 반사하는 식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백탁 현상이 주로 심한 편이지만 또 민감한 피부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막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백탁 현상이 적고 발림성이 좋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 하나가 좋다라고 얘기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본인의 피부 상태와 또 선호도에 따라서 적절한 제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계절에 따라서 선크림 사용법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겨울에는 햇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겨울에도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자외선 A는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피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꼭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고요. 특히 자외선 A는 심지어 창문을 투과하여 실내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이 겨울철에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보다는 이 피부가 건조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슈폼 같은 거에서 이제 연예인처럼 하얀 피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 같은 게 많이 도는데, 트라넥사믹 엑시드라는 약을 일시적으로 복용하면 멜라닌 색소를 억눌러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게 정말인지 좀 궁금합니다. 피부 미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트라넥사믹 엑시드라는 성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기미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분들께 자주 처방하곤 하는 성분이 이 트라넥사믹 엑시드입니다. 이 약국에서 파는 이름으로는 이 도란자민이 대표적이고요. 이 트라넥사믹 엑시드는 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플라즈민이라는 물질의 활성을 억제해서 색소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만 이 트라넥사믹 엑시드를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혈전 용해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복용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혈전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 병력을 가진 분들은 복용이 어렵고요. 또한 경구 피임약이나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실제로 복용이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무나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 조금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 성분을 활용하고 싶다면 이 바르는 연고를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트라넥사믹 엑시드가 포함된 크림으로는 TARX 크림, 또 트란시노 크림 등이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일부 미백 화장품 등에 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트라넥사믹 엑시드 외에도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미백 성분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하이드로퀴논이 있죠. 사실 이 하이드로퀴논이 가장 강력한 미백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멜라논 크림, 또 멜라토닌 크림 등이 있으며 이 가격도 한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정도이기 때문에 보다 부담 없게 집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라넥사믹 엑시드 성분을 우리가 미백 효과로 활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간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 연고나 크림 제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피부왕정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은밀한 부위의 색소 침착 해결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색소 침착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엉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은밀한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죠. 사실 잘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막상 노출하기에는 굉장히 꺼려지는 부위가 그런 부위들이거든요. 또 이게 지저분해서 생겼나 해서 막 집에서 열심히 비비고 씻어봐도 사실 잘 없어지지 않고, 민간요법을 통해서 없애보려고 해도 오히려 자극이 돼서 색소 침착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 부위별로 색소 침착이 생기는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에는 이 피부 마찰과 자극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피부에 자극이 가해지다 보면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위를 불문하고 피부 자극을 항상 줄여주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자, 먼저 이 엉덩이 부위의 색소 침착은요, 주로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으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푹신한 방석이나 쿠션을 활용하도록 하고,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중간중간 한 번씩 일어나 주시면서 압력을 줄여주는 게 좋겠고요. 또 보습제를 항상 수시로 발라서 이 피부 마찰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생기는 색소 침착은 주로 땀이나 습기, 또 제모나 면도 등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땀이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이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고, 또 제모나 면도를 하는 경우에는 모낭염이 올라오지 않는지 잘 주의 있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특별히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 이외에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는 반응도 생긴다면 이 곰팡이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륜과 유두의 경우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자, 보통 이 부위가 까매지는 이유는 선천적이거나 이 호르몬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임신과 출산, 또 피임약 복용 후에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병원에서 반복적인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에서 미백 효과를 내고 싶은 분들께 사용해 볼 수 있는 일부 연구 결과가 보고된 것도 있는데 7% 락틱산 로션과 하이드로퀴논 크림을 섞어서 이 가슴 전체적으로 바르고 유륜 경계의 살짝 안쪽에 이 트레티노인 연고를 4에서 8주 동안 발랐더니 그 부위가 전체적으로 하얘지더라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전문가와 상담 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만약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평소 생활 습관에 문제는 있지 않은지 피부에 자꾸 자극을 가하거나 마찰이 있거나 혹은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항상 교정하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바르는 연고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제 선선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고민이 피부 건조와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건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환절기 이제 가을철에 접어들었죠. 이제 가을철에서 겨울철으로 넘어가게 되면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습도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자체도 붉어지고 가렵고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안이나 이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피부에 물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톡 제거하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도 가급적 로션보다는 이 크림이나 연고같이 꾸덕한 제형으로 바르는 게 보습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안이나 샤워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를 하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피부 수분 손실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미지근한 물로 짧게 세안이나 샤워를 하시고요. 또 세안이나 샤워하고 난 직후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샤워를 할 때도 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약산성,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가려움이 생겼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이 가려움이 생겼다고 피부를 팍팍 긁으면 그때만 가려움증이 좋아지지 실제로는 피부가 손상되면서 2차적으로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피부를 박박 긁지 마시고요. 이 냉찜질을 하거나 보습제를 발라서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고 이 가려움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피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이 가을철 또 겨울철 이 피부 관리의 핵심은 이 보습과 피부 자극 줄이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피부 건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에 이런 히터나 난방기기를 자주 쐬면 피부가 더 이제 가을 겨울에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래서 막 여배우들은 히터를 아예 안 쓴다, 네네. 춥게 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죠. 히터나 난방기 이런 것들을 피부에 직접 쐬는 건 피부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피부를 당연히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주변 환경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 환경의 습도 자체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습도가 떨어지면 결국 피부로부터의 수분 증발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칙칙해지고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날씨가 춥다고 해서 너무 히터를 강하게 틀거나 난방을 강하게 트는 것은 권유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항상 습도 또한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드름으로 고민이 많은 분들이 또 있는데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먹는 영양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게 그렇게 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대부분 분들이 영양제 한두 가지는 꼭 챙겨 먹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영양제를 먹지만 사실 이 중에서는 여드름을 좋아지게 하는 영양제도 있고 또 여드름을 나빠지게 하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양제 선택에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먼저 이 여드름을 좋아지게 하는 영양제 성분으로 대표적인 것은 비타민 D, 비타민 B3, 그리고 아연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이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각질세포나 피지세포의 분화와 증식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여드름 환자분들이라면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될 영양 성분이고요. 비타민 B3는 이 세포의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조효소의 전구체로서 이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여드름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연 역시 여드름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여드름 환자분들이라면 같이 복용하면 좋은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여드름 환자는 피해주면 좋은 성분이 비타민 B12가 있는데요. 자, 원래 이 비타민 B12는 여드름균이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비타민 중에 하나인데, 만약 우리가 비타민 B12를 섭취하게 되면 여드름균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성분을 합성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비타민 B12의 전구체가 피부 속에 많이 누적되게 되고, 이 누적된 전구체는 포르피린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 포르피린은 대표적으로 여드름 염증을 악화시키는 인자입니다. 물론 이 인과관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이라면 무리해서 비타민 B12를 복용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양제 선택에도 신중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드름이 나면은 다들 잘 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과도하게 세수를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요? 맞아요. 여드름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여드름은 더러워서 생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피부를 더 깨끗하게 씻게 되고 또 박박 문지르다 보니 오히려 더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드름이라는 거는 사실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덜 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안 과정이 너무 과하게 되면 이런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2차적인 피지 생성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여드름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드름 피부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세안을 하기보다는 이 아침 저녁으로 기본적으로 하루 2번 세안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자, 물론 이 피지 분비가 너무 많은 날 혹은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한두 번 정도 더 세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루 2번 세안이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클렌저 선택도 중요합니다. 자, 여드름 피부라고 해서 무조건 강한 클렌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심한 여드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의 여드름이라면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을 만큼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대신 중간중간 피지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 살리실산 클렌저를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살리실산은 바라고도 불리는 성분인데 이 모공 안쪽까지 침투시켜서 피지와 각질을 녹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여드름뿐만 아니라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따라서 여드름성 피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루 2번 순한 클렌저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되 중간중간 살리실산 클렌저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피부가 좀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좋은 건가 싶은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은 정말 다양하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자리에서 딱 4가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안입니다. 세안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60초 세안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60초 세안법이란 말 그대로 이 60초 동안 세안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안은 너무 적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적게 하면 피부에 노폐물이나 피지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많이 하면 피부의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적절한 수준의 세안을 말씀드릴 때 저는 60초 세안법을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60초라고 해서 그 시간을 대충 씻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빠지는 부분 없이 헤어라인부터 입 주변, 코 주변, 그리고 목이라든지 또 귀 뒤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습입니다. 자, 보습. 세안 직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손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기를 톡톡톡톡 말린 다음에 물기가 완전히 피부에서 사라지기 전에 피부가 뽀송뽀송한 느낌이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자외선 차단인데요.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이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주범이죠. 항상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하시고요. 또한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는 한 2-3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덧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집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거나 집에서 하는 관리로는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는
특히 뭐 색소나 모공, 뭐 홍조,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집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자, 이럴 때는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피부가 좋은 분들은 어떤 특별한 비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 생활 수칙들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한 연예인분이 피부 관리를 위해서 본인은 수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간혹 뭐 TV나 이런 SNS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분들이 뭐 수건을 안 쓴다, 뭐 화장솜을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수건이 꼭 피부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이 수건 자체가 이제 눅눅해지면서 또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또 수건으로 피부를 이렇게 문지르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피부에 마찰과 손상이 발생하면서 뭐 미세 염증 또 피부 노화가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따라서 수건을 사용할 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또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도 박박 문지르듯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건을 아예 안 쓰는 것은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기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이 피부가 상당히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이미 피부가 건조해진 상태라서 보습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샤워나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가볍게 수건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고 이 물기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보습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피부 노화를 막으려면 이러한 작은 습관이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요. 또 충분한 보습, 또 수면, 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반대로 뜨거운 물로 세안하거나 뭐 음주나 흡연을 하는 습관은 당연히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요새 많은 분들이 먹는 콜라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이 먹는 콜라겐이 정말 이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입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된 몇몇 연구에서는 이 먹는 콜라겐이 장에서 펩타이드 형태로 분해가 되고 이 분해된 펩타이드가 장에서 흡수가 돼서 실제로 피부로 이동해서 피부 탄력이나 보습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감할 만큼의 어떤 눈에 띄는 변화, 뭐 주름 개선이나 탄력 개선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영양 보조제의 개념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습관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피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화려한 비법이 아니고요. 자외선 차단, 보습, 또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 이런 것들이 모여서 피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키는 점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피부 관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피부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하고 올바른 습관을 실천할 때 그러한 피부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유행하는 여러 가지 피부과 시술들 그리고 제품들 이런 것에 휩쓸리기보다는 정말 내 피부에 맞는 적절한 방법,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혼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피부 고민이 있다면 또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제 채널 피부왕 정윤을 통해서 앞으로도 유익하고 알찬 피부 관련된 상식과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